여러분 안녕하셨어요? 한 주가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기말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과제 하시느라고 굉장히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기말 시험도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 주부터는 굉장히 바빠지실 예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뭐 기말이라든가 또 발표라든가 여러분 과제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메일로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사실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교육 현장에서 또 활용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미 이제 캔버스에 올려드린 그 강의안하고 이제 그 여러분들 연구 자료들 다 받아 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이 강의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현장에서 어떤 또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할 내용은 여러분들 주교재, 자, 이 책이됩니다. 여러분들 주교재 1이고요. 243쪽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우선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의 지향점, 그리고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의 방법, 또 마지막으로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과정의 고려사항, 이렇게 내용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우선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의 지향점. 자, 우리가 이 다문화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라든가, 그렇죠? 또 혹은 뭐 궁극적인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뭐 연구들을 많이 찾아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혹은 이제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을 보셨을 때 다양한 연구들에서 그 수준과 범위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준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 그런 다양한 수준의 가치는 이제 어떤 것들을 주로 이제 다루고 있는가. 우선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아동의 사회인지 발달과 문화에 대한 태도 발달, 그리고 또 다문화 교육에 대한 비판적 다문화주의 관점이라든가 또 다문화 교육 관련 선행 연구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책의 244페이지 내용을 좀 보시면 참고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그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에 대한 어떤 그런 각각의 그 지향하는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된 연구자들의 연구들이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박선영의 연구라든가 또 오은순, 또 조우, 베넷, 또 램시라든가 또 최근 뱅크스의 그 연구에서 각각이 추구하는 그 가치들을 좀 살펴보면 우선 문화적인 다양성이라든가 공동체의식, 정체성, 뭐 민주적인 시민의 자질과 능력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다문화 교육의 중요한 가치 내지 목적으로 이제 제시를 한 연구들도 있고 또 그 밖에도 다문화 가진 학생의 적응, 또 문화적인 상대성과 다양성, 또 문화적인 편견을 해소하는 것, 또 평등 사회를 도모하고 또 미래 사회를 위한 세문화 창조를 다문화 교육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으로 상정한 연구들도 있고요. 또 그 외에 또 다른 연구들을 또 보시면 뭐 최근에 뱅크스 같은 경우도 다문화 사회 적응, 또 문화적, 민족적, 언어적 다양성, 소수민족 집단의 고통과 차별 감소, 또 자문화 이해와 존중, 또 자신이 속한 크고 작은 문화 공동체, 뭐 지역 문화라든가 국가적인 시민 공동체라든가 전 지구적 공동체 생활을 위한 기초 능력 등을 다문화 교육의 주요한 목적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그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그 다양한 수준의 가치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245페이지의 그림 9-1에서 여러분들 좀 보시다시피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의 지향점을 개인 그리고 또 사회 또 세계 미래사회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에서 매크로까지 전반적인 것
학생들이 이제 그 어떤 중심으로 해서 지향하는 바를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학생 자신의 정체성, 그 개인의 정체성이라든가 또 사회 같은 경우는 학생이 속한 뭐 크고 작은 어떤 사회에 대한 소속 집단이라든가 이런 사회의 다양성, 또 평등, 정의, 시민성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미래 사회를 위한 창조성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그렇죠. 앞으로 추구하는 그래서 이런 지향점들이 이제 그 어떤 그 대상 주체에 따라서 좀 더 확장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가치를 우리나라 다문화 교육의 어떤 그런 현장에서의 교실 수업이 추구해야 할 지향점 내지는 목적으로 이제 이것들을 설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지금 이 수업에서의 어떤 그런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각의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의 방법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다룰 내용들은 크게 이제 4가지의 교수학습 방법인데, 가장 그래도 우리가 그 다문화 교육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그런 학습 방법들이기 때문에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 감흥 교수법 245페이지. 문화 감흥 교수법. 이건 이제 어떻게 기원이 어떤 식으로 처음에 시작이 되었냐면은, 본래 이 문화 감흥 교수법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은 소수인종 학생의 낮은 학업 성취를 역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거는 흑인 학생들을 이제 성공적으로 가르치는 교사의 특성을 찾으려는 질적 연구에서 처음에 이제 비롯된 것이 바로 문화 감흥 교수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대부분 가정에서 갖고 있는 개인의 어떤 그런 문화와 또 다른 그 학교 문화의 어떤 그 차이점, 그런 것들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학생들이 이제 겪고, 그런 학생들에 대한 교사로서의 그런 학생들을 이해하고 또 도와주기 위한 그런 어떤 그 연구들이 처음에 시작이 되었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비롯된 개념이 바로 이제 이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교사의 특성은 문화 감흥 교수의 이론적 틀을 형성하는데 매우 크게 이제 기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론적인 기초, 먼저 이제 이 문화 감흥 교수법에 대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개념 먼저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 책은 246페이지입니다. 이런 문화 감흥 교수는 학습의 모든 면에서 학생의 문화와 관련된 것을 포함하는 것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교수 방법이에요. 그래서 매우 효과적인 수업의 통로로서 민족적으로 다양한 학생들의 문화적인 특징이라든가 경험, 관점 이런 것들을 수업에서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많은 다문화 교육 학자들의 주장을 집약해서 해서는 이를 구체화한 그 게이라고 하는 그 학자 연구자의 어떤 그런 방법이 바로 이제 이 방법이겠고요. 여러분들 246페이지 이제 잠깐 감흥이라는 이제 그 단어에 대한 의미가 잠시 나오는데, 뭐 우리가 어떤 뭐 즉각적인 반응 뭐 이런 또 의미도 볼 수도 있고, 적절한, 민감한, 뭐 중심에 일치하는, 반성적인, 조정된, 뭐 맥락화된, 동시적인 뭐 이런 다양한 의미의 어떤 뜻을 함축한 바로 이제 그런 감흥이란 단어의 의미인데요. 하여튼 뭐 그 의미가 차이는 뭐 별로 없다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뭔가 어떤 그 학생들이 어떤 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그렇죠? 바로 즉시적으로 반응하는 것에 어떤 그런 의미를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교수학습 방법, 문화 감흥 교수학습 방법의 어떤 이론적인 근거를 살펴보면, 이 문화 감흥 교수는 학문적 지식과 기능이 학생의 생활 경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특히 뭐 생활 경험, 참조 틀 참조 틀 안에서 발생할 때 좀 더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고 또 높은 흥미가 유발되고 또 쉽고 또 철저히 배우게 된다는 가정에 근거를 둔다.
사실 우리도 뭔가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한 것, 내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그런 그 기본 지식이라든가 어떤 상식이라든가 내가 겪었던 어떤 경험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안에서 학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뭔가 발생한다면 사실은 훨씬 더 쉽게 더 이해하게 되고 더 공감하는 부분이 더 많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또 흥미도 유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정하에 근거에 이런 것들을 가정에 근거를 둔다는 것이 바로 이 문화 가문 교수의 이론적인 근거가 되고요. 첫 번째로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이 교수 방법은 민족적으로 다양한 학생들의 학업 성취는 그들이 자신의 문화와 경험적인 필터를 통해 가르쳐줄 때 신장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이 문화 가문 교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특징에 대한 부분 246페이지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이 문화 가문 교수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하나씩 소개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가 타당성. 어떤 타당성이냐? 자, 다양한 민족 집단의 문화 유산을 인정하고 또 가정 학습 경험 사이에와 또 학문 사회 문화적인 실제 사이에 유의미한 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 그리고 또 학습 양식과 연계된 다양한 교수 전략들을 사용하고 또 자신과 상호 문화적인 유산을 알고 칭찬하도록 지도하는 것. 또 모든 교과의 다문화적인 정보와 자원을 통합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문화 가문 교수는 포괄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포괄성. 그래서 인지적, 사회적, 정의적 측면을 개발하는 전인 교육을 지향한다는 면에서 포괄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차원적이다. 자, 교육 과정 내용이라든가 또 학습 상황, 학습 분위기, 학교 또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 또 교수 기법, 수행 평가 모두와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다차원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네 번째로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능력을 어떻게 부여하는가? 거기 보시면 학생을 더욱 인간적이고 성공적인 학습자가 되게 한다. 그래서 이런 어떤 뭔가 학생들에게 어떤 그 인간적이고 성공적인 학습자가 되기 위한 능력을 부여한다는 의미가 또 하나의 특징이고 다섯 번째는 문화 가문 교수 방법은 변혁적이다라고 볼 수 있다. 다양한 집단의 문화와 경험을 존중함으로써 그것을 교수 학습의 어떤 하나의 자원으로 삼는 것이 바로 다섯 번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해방적이다. 즉 하나의 진리가 전체도 영구적이도 아닌 어떤 학생으로 하여금 이해를 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해방적이다라는 것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이론적인 근거를 봤을 때 문화 가문 교수는 이렇게 타당성, 포괄성, 다차원성, 능력 부여, 변혁성, 해방성 이런 등등의 어떤 그 문화 가문 교수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사실 이제 그 게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어떤 학습 원리는 어떤 것인가, 교수 학습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면 여러분들 247페이지 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문화 가문 교수법의 몇몇 특징적인 원리를 교수 학습 방법의 과정에 적용을 한다면 더욱 문화 가문 교수다운 수업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자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읽어드리면 학부모와 가정, 또 동료, 지역 사회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협력한다. 사실 우리가 학생과 교사 이 둘만의 어떤 그런 관계도 중요하지만 학생을 둘러싼 어떤 그런 그 생태학적인 어떤 관계, 즉 1차원적인 부모라든가 가족 간의 관계, 그리고 또 동료와의 관계, 또 지역 사회 이런과의 관계 등등.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협력하는 것이 첫 번째 또 그 원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생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가지고 능력을 부여하고 자효능감, 또 긍정적인 자기관심, 사회적 변혁에 대한 신념 등을 촉진하는 것이 또 하나의 또 원리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문화를 학습 주제로 다루되 다양성과 인간의 공통성의 가치 모두를 중요시하는 거죠. 또 학생의 사전 지식이라든가 경험,
기능, 신념에 기반을 두고 그의 학업을 맞춤으로써 개별 학생의 성장을 극대화하는 학생 중심의 수업이 되도록 하는 것. 또 교사는 개별 학생에게 효과적이고 능력을 부여하는 수업을 제공할 책임과 또 역할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학생의 어떤 그런 문화를 충분히 수용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능력이라든가 또 어떤 뭐 경험이라든가 어떤 뭐 신념 이런 것들에 이제 기반을 두고 어떻게 보면은 학업을 학생에게 맞춤으로써 그들의 어떤 성장을 극대화해 주는 것이 바로 이 교수 학습 원리 중에 가장 또 그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어떤 형태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것인가? 그래서 문화가문교수법은 사실 형태가 어떻게 딱 정해져 있거나 단일 형태를 따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반응적이어야 되고 무조건 인종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의 문화와 특성에 고려된 수업이어야 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뭐 특정한 어떤 대상만을 위주로 하는 그 학생만을 또 특정 학생의 어떤 그런 뭐 발전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모든 학생의 문화와 특성에 다 고려된 수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 9-1, 표 9-1, 248페이지에 보시면 그 수업 제시된 수업의 예라든가 학생 참여 또 평가 중 하나 혹은 여럿을 학생과 교실 상황을 고려해서 선택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따 제가 잠깐 또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내드렸던 연구 자료들 중에서 문화가문교수법을 가지고 또 수업에 적용해본 그 사례를 한번 직접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거기 그러면 9-1을 보시면은요, 형태가 수업의 예가 있고요. 수업의 예는 이제 IE라고 표현을 하고요. 학생 참여는 SE, 또 평가는 A라고 해서 구분을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을 했고요. 형태는 이제 수업의 예는 1, 2, 3, 4. 그렇죠? 그래서 학생 참여는 또 5가지로 하고 또 평가는 3가지. 평가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 형태를 나누어서 볼 수가 있고요. 내용을 보시면 수업의 예는 우선 교육과정 내에서 문화적인 예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합한 내용들이고 또 대안적인 관점, 또 다양성과 공통성, 문화적으로 적절한 학생이 만들어낸 이미지, 은유, 예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수업의 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제를 보시면 제가 요 표를 앞에 뒤에 다시 했는데 요거는 잠깐 좀 먼저 요 앞에 내용을 설명하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수업의 실제는 학자 어비는 문화가문교수의 실제는 일반적인 수업의 단계인 도입, 전개, 정리, 평가의 흐름을 따라 이루어질 수 있음을 교과별 수업안 예시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또 문화가문교수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교사는 앞서 설명한 교수학습의 원리와 또 수업의 형태를 숙지하고 내용과 학생 환경 등을 고려해서 수업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적인 거 지금 이제 표에서 잠깐 봤지만 수업의 예가 1, 2, 3, 4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통합교육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249페이지고 자세한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학생의 목소리와 유산이 이제 문화유산 이런 것들이 내용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통합교육에서는. 그래서 실질적인 문화적인 자료라든가 또 문학, 음악, 예술, 공예 이런 것들의 원자료 그리고 문화적인 역사가 교육 과정에 활용되어야 한다 볼 수 있고요. 수업을 준비하면서 행사나 문제 혹은 주제가 누구와 관련이 있고 포함되었는가 하는가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대안적인 관점인데 대안적인 관점은 다른 관점과 다른 쟁점이나 주제를 다루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학생들은 역사, 문학, 인간성 등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일치하지 않는 해석을 설명해 보도록 도전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대안적인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양성과 공통성 이거는 이제
둘 다 모두 강조하는 부분이죠. 다양성도 중요하고 공통성도 중요합니다. 공통성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을 묶는 관계성을 인식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 의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공통성이죠. 그리고 다양성은 모든 사람들은 각각 독특하고 흥미로운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는 게 바로 다양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다양성 혹은 뭐 개별성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학생에 의해서 구성된 예시.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적절해야 되고 학생이 이제 만들어낸 이미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 이미지 뭐 구체적인 표현, 은유, 예시, 그래픽, 조직자가 문화적이고 경험적으로 적절해야 되고 이런 것은 학습 과제를 의미 있고 또 깊이 있게 만들기 위해 학생과 교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제시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직접 수업에서 하나의 예로 각각의 네 가지 형태들을 가지고 수업에서 이제 우리가 직접 적용을 해볼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학생 참여. 첫 번째는 이제 학생 참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 중에 5가지 형태 중에 첫 번째가 목적, 호기심, 예견, 목표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학생 과제를 직접 성취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선 알아야 되겠고 또 학습에 대한 뭐 호기심과 목적 의식, 예견하는 뭐 감각 이런 것들이 이제 학생들이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는 학습이나 읽기 혹은 비디오 시청이라든가 시 읽기 등을 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또 놀라움, 탐구, 흥분, 열의 이런 것들을 좀 더 유발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습 양식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학습에 있어서 무엇을 선호하고 또 어떤 학습 양식을 지니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사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학습 양식인데 일단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학생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이제 아이디어라든가 잘못된 개념이라든가 신념 이런 것들을 좀 더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학생이 시각적, 언어적, 신체적, 대인관계적 뭐 이런 등의 양식 중 어느 것을 선호하고 학습하기를 좋아하는지를 알고 자신의 선호 학습 양식을 통해 학습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뭐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어떤 아이들은 어느 민족의 아이들은 주로 뭐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어떤 그런 그 자료를 제시했을 때 훨씬 더 집중을 하고 훨씬 이해가 빨랐다라는 그런 그 내용을 잠깐 다뤘었는데 마찬가지로 어떤 것들을 선호하는지를 미리 교사가 파악을 한다면은 훨씬 더 수업에서 그런 것들을 적용해 볼 수가 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다른 양식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죠. 꼭 이 학생이 추구하는 것만 선호하는 것만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의사소통. 사실 의사소통 방식이 그 학생들이 갖고 있는 방식이 다양함을 교사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다양한 학생의 의사소통, 언어 유형이 친숙할 뿐 아니라 또 학생의 문화에는 어떤 방식의 의사소통이 가치 있게 받아들여지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도 익숙해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 학생이 질문과 과제에 반응하는 방식을 여러 가지로 제공해주고 자신의 문화와 성취 수준에 따라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상호작용. 여기 보면 뭐 협동적, 경쟁적, 개인적 목표 달성이 나왔는데 학생은 동료 혹은 이제 팀으로 협력해서 학습 목표를 달성하거나 혹은 이제 개인적 혹은 경쟁적 구조로 학습 목표를 성취하기도 하죠. 이제 이런 개인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혹은 또 뭐 성취 수준에서 제각각 다른 목표를 가질 뿐 아니라 상호작용 구조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학생이 어떻게 참여하는가 이렇게 상호작용 관련된 부분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의사결정. 교사는 학생이 여러 과제들 중에서 또 자신에게 적절한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결정권을 학생이 주는 것은 학습에 대한 주인의식과 또 책임감을 주는으로써 학생에게 능력을 부여하는 기대의 기능을 할 수가 있다고 보죠. 근데 하지만 이런 그 선택과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너무 어린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또 부담이 되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발달적인 수준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고 학생의 성숙함에 따라 이제 그 기회를 좀 더 늘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굉장히 아주 바람직한 거죠. 학생들이 이제 그만큼 그렇게 되면 더 많이 수업, 학업에 참여를 할 수 있고 또 더 많이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거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평가는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그래서 크게 세 가지의 평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과정평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는 하나의 방법에 의존해서는 안 되죠. 다양한 자료가 수집되어야 학생이 성취한 지식이라든가 기능이 이제 완전히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려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그리고 평가는 이제 탈맥락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맥락이 맥락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 얘기고요. 공식적인 시험과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뿐 아니라 일상적 자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평가가 어떤 결과적인 어떤 평가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뭐 대부분 시험 봐서 시험 점수가 딱 나오는 그런 게 결국은 이제 뭐 그 학생의 어떤 결과를 성적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건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사실은 평가를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양한 어떤 방법들, 다양한 자료,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피드백하고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그 부분이죠. 그래서 교사는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목표와 또 실제 성취한 것의 차이를 알고 학습 과제를 보충하고 강화를 해야 한다. 그래서 특히 수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사전이죠. 이런 차이가 점검되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아이가 지금 성취를 어떤 정도의 어떤 성취를 해야 될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될 것인가를 미리 수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차이가 점검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수업 중에 혹은 일과 중에도 학생이 이해하고 성취하는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교사들이 좀 더 좀 부지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학생이 수업 외에 어떤 그런 학교 생활 안에서도 충분히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고 관찰을 통해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방법을 또 사용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정말 많은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학생이 배워야 할 내용과 학생의 발달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특수학생 지원.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특수학생이라고 하면 좀 약간 너무 낙인을 찍는 것 같긴 한데 되게 이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별한 접근이 필요한 학습 과제를 가지고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뭐 언어적, 지적, 문화적인 어려움을 가진 그런 학생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어떤 학생은 수업 시간이 더 필요한가 하면 또 다른 학생은 통역이나 읽기 보조가 필요한 경우도 있죠. 그래서 한국도 지금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도우미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수업에서 옆에 그런 보조해 줄 수 있는 보조교사가 함께 수업에 참여를 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문화 가문 교수 형태를 이제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총체적 언어 접근법 기원부터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책은 251페이지입니다. 총체적 언어 접근법. 우선 기원은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면서 흥미를 주는 교육 환경이 그런 교육 환경을 필요로 하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언어와 또 학생에 대한 교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관념을 변화시켜야 함이 인식되기 시작을 한 것이 바로 이제 처음 그 총체적인 언어 접근법의 기원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52페이지에 보시면은 굿맨 정말 괜히 왠지 이름을 보면 아주 좋은 사람 같지. 굿맨의 총체적 언어 접근법, 그래서 이해중심 읽기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굿맨이 1977년에 발표를 하게 되고요. 이를 기점으로 윌슨과 동료들 이제 총체적인 어떤 언어 접근 연구를 위한 교사 지원 모임을 미주리주 컬럼비아에서 이제 결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캐나다 위니펙에서 교사 지원 모임을 주최하고 총체적인 언어 교수법, 교수 학습에 대한 어떤 그 워크숍을 개최를 1980년도에 캐나다에서 워크숍 개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빗 리빙스턴 학교 등을 중심으로 총체적인 언어 접근법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기 시작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런 총체적 언어 접근법이 이제 지금 이제 기원들을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말 그대로 이 단어 그대로 언어라고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총체적 언어라고 하는 언어 사실 어떻게 보면 언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언어와 학생에 대한 교사 갖고 있는 기존 관념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사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연수시켜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개념이 바로 이제 총체적 언어 접근법의 기원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론적인 기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론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개념부터 볼게요. 총체적 언어라는 개념은 한마디로 딱 정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총체적 언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대부분 총체적 언어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창한 주창자들은 총체적이 아닌 것을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총체적 언어의 개념을 명료화하고자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것이 아닌 것을 개념화시키는 거예요. 좀 재밌죠? 그러니까 너무 총체적인 게 너무 내용이 광범위하고 그것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은 총체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규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군매는 자신들이 제안한 총체적 언어 접근법에서 어떤 것이 총체적인가를 설명을 하게 되죠.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우선 252페이지 나옵니다. 총체적 언어 학습은 총체적 학습자가 총체적 상황에서 총체적 언어를 배운다. 이 총체적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제 총체적인 언어 학습은 대상 언어와 학습자 그리고 교사를 존중한다. 또 총체적 언어 학습은 언어 자체가 아닌 진정한 언어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의미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니까 언어 자체만이 아니라 그리고 학습자는 자신만의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도록 독려되며 모험도 감수하도록 격려받는다. 또 총체적 언어 교실에서는 구어뿐 아니라 문어의 다양한 기능이 받아들여지며 또한 고무된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이제 총체적인 언어에 대한 그 전반적인 그러니까 어떤 것이 총체적인가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한번 살펴보면 총체적인 언어 접근법은 나누어지지 않는 총체적 학생이 자연스러운 생활에서 듣고 말하고 읽고 쓰기를 통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수 전략이다라고 한마디로 이렇게 개념을 그래도 뭐 한마디로 하기는 어렵지만 이 총체적 언어 접근법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학생, 그러니까 이게 뭔가 뭐 이렇게 사실 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 이런 뭐 소수민족 집단, 주류 집단, 사회 학생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또 혹은 뭐 특수 학생, 뭐 장애 학생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런 그냥 총체적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그런 학생이 자연스러운 생활에서 듣고 말하고 읽고 쓰기를 그냥 통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수 전략이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거는 누구 어떤 하나의 그냥 대상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그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의미가 또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론적인 접근을 살펴보면 총체적 언어 접근법의 근간을 이루는 학문은 크게 언어학, 심리학, 교육학 세 가지 영역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학문이 총체적 언어 접근법에서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첫 번째 언어학은 이상적인 언어 사용자가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설명과 규칙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제 언어학이고 언어학자에 따르면 이제 언어와 사고는 총체적인 언어 교육 과정에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기본적 개념이다. 사실 우리가 언어 발달, 인지 발달을 그냥 하나로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그냥 언어 발달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떼어놓지 않고
그 커그니션, 인지 발달 안에 언어 발달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포함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도. 그래서 언어, 이런 언어와 사고, 인지, 언어와 사고는 총체적 언어 교육 과정에서 사실은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학생들은 그들의 환경에서 타인과 의미 있는 교환을 통해 언어 사용을 배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가장 이상적인 언어 사용,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제 언어학에서의 접근이고, 두 번째 심리학은 실제 언어 사용자가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관한 정보를 또 제공해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언어 학습자는 이상적인 언어 학습자와 비교해 볼 때 항상 모든 가능한 규칙을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언어는 실제 상황에서 배워야 한다. 그렇죠? 우리가 실제 상황, 그러니까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교과서로 책으로 배우는 언어라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하지만 실제 상황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모든 걸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영어 교재를 엄청 많이 사서 그걸 다 읽는다고 해서 실제 상황에서 정말 그 거리낌 없이 척척 다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사실 쉽진 않은 거죠. 왜? 우리가 그거를 완벽하게 실제적인 상황을 다 다루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실제 상황에서 언어를 배워야 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들도 아마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필요하다.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언어 학습자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육학은 교실 상황에서 일어나는 언어 교수를 어떻게 수행하느냐 하는 방법적인 것. 그렇죠. 교육학은 실질적이고 기술적이고 방법적인 것을 알려줌으로써 효과적인 언어 학습 전략 개발에 크게 기여를 한다.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언어 접근법을 설명하고자 하는 적절한 학습자, 또 교재 선택, 어떤 걸 써야 되는지, 또 쓰기 과정, 또 유의미 구성 절차로서의 읽기, 교육과정 조직, 또 관찰 및 평가 방법, 이런 것들이 교육학 연구에서 다루고 나오는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총체적 언어 접근법의 이제 교수학습 원리는 어떤 것인가? 이런 총체적인 언어 접근법은 그 어떤 언어 교육 접근법보다 다문화 교육을 위해서 유용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고, 다양한 학생들의 문화와 언어가 학습이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학습의 자료가 된다는 건 뭐냐? 다양한 그들의 그냥 살고 있는 현재 그들의 문화, 그들이 쓰고 있는 그런 언어 자체가 그냥 하나의 수업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총체적인 언어 접근법이 효과적이기 위해 교수학습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 그럼 어떤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될 것인가? 우선 학습자의 경험에 기초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학습자의 내재적인 동기를 유발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표현 및 이해 전략은 기능적이고 의미 있으며 적절한 언어 사용으로 발달이 돼야 되고, 또 언어 사용 능력이 발달되면 형식에 대한 학습 동기가 유발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읽기와 쓰기의 하위 기술의 위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읽고 쓰는 능력은 개인적 필요와 사회적 필요 때문에 개발된다. 254페이지 나와요. 그리고 읽기와 쓰기를 잘하려면 모험을 할 줄 알아야 한다. 모험.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것을 고려함으로써 교사들이 어떻게 학생들에게 어떤 식으로 지도해야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들을 적용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사가 학생에게 묻는 중요한 질문은 의미를 이해하고 있느냐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질문에서 이것이 그냥 단지 쓰고 읽고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가르치는 교재는 의미 있고 적절한 총체적인 텍스트여야 한다. 전체 텍스트를 연습시키기 위해 부분이나 요소를 나누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텍스트를 읽을 때 예측 가능할수록 읽기가 쉬워진다. 그렇죠? 학습자가 의미 이외의 것에 신경을 쓰지 않도록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수업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목표가 있고 어떤 테마가 있다면, 주제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학생이 그 외의 것에 자꾸만 신경을 쓰다 보면은, 그렇죠, 이게 좀 주의가 산만해지고
더 집중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사실 뭐 일반 수업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수업 절차는 어떻게 크게 세 가지로 절차가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가 제시 단계, 그 다음에 집중 단계, 협동 및 심화 단계, 이렇게 세 가지의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254페이지에 그 그림 9-1을 보시면 그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제시 단계는 주제가 있고 문맥화된 총체적인 언어를 제시하는 거고, 교사는 의미 협상을 통해 이해를 창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교사는 몸짓이라든가 구체적인 참고물을 이용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문맥화시킨다. 그래서 바로 이제 제시 단계에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집중 단계는 제시 단계에서 언어 자료를 활용해 새로운 구문에 대한 계략적인 이해와 내용을 지도하고, 또 본문의 구문, 어휘, 또 뭐 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통해서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하고, OHP를 활용해서 밑줄, 뭐 원 등 학생들의 관심을 끈 후에 질문을 한다든가, 또 언어 형태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로 집중 단계에 해당하고요. 마지막으로 협동 및 심화 단계는 좀 더 구체화하고 일반화시키는 거, 그리고 교사는 질문 시 학생들이 협동을 통해서 가설을 설정한 후에 추측하고 예측하고 일반화되도록 유도하는 거. 이제 그룹으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교사는 학생들의 능력 평가 정보를 제공하고, 또 기존 지식과 통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을 또 사용한다든가, 흥미있는 활동, 또 학습 내용과 관계 있는 내용, 창의적으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런 것들이 되게 이 협동과 심화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수업의 내용입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업 실제. 자, 우선 첫 번째 교과 과정. 교과 과정을 뛰어넘어 언어와 흥미를 이제 통합시키는 것이 바로 중요하고요. 또 읽고 쓰는 능력, 즉 문해력을 개발하는 것은 통합된 전체 교육과 그런 교육 과정의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타가 나왔어요. 교육 과정 안에서는 이런 것들 이루어지고, 도입 단계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자, 문어라는 거 아시죠? 문어. 여기서 책에서는 아예 그냥 문어에 대해서 written language라고 딱 썼어요. 그건 헷갈릴까봐. 그래서 구어가 있고 문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어는 말로 하는 말이고, 이제 문어는 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문학을 포함해서 문어로 이제 옮겨갈 수 있는 것이 도입 단계. 그 다음에 교수 학습 자료는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는가. 우선 수업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학습자의 언어 안에 있는 실질적인 자료다. 먼저 친숙하고 추론 가능한 자료를 읽으면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뭐 예를 들면 학생은 시리얼 상자라든가 사인 티셔츠 등에서 이미 가졌던 경험과 개념을 끌어낸다. 그러면 그들은 친숙한 단어 구조를 발견해낼 것이고, 이때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문화와 경험을 활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 티셔츠에 우리가 보면 대부분 이렇게, 저는 이제 뭐 어디 여행을 가면은 티셔츠 그 지역에 뭐 이렇게 유명한 뭐 관광을 가게 되면 거기 지역에 또 뭐 이런 그 그림 유적이라든가 이런 게 프린트되어 있는 티셔츠들도 사고, 저는 또 재밌는 거는 그 글자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의 언어로 문자로 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글자가 뭐 문장이 쓰여져 있는 그런 티셔츠들을 좀 사서 모으는 거를 좀 좋아했었어요. 한동안.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스페인에 가면 스페인 언어로 되는 스페니쉬, 뭐 러시아에 가면 러시아만 쓰는, 뭐 중국에 가면 한자로 써요.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프린트돼서. 우리나라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말로 된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안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좀 더 학습적인 동기를 막 유발시키는 거잖아요. 또 궁금증이라든가 그런 것도 생각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내가 혹은 뭐 알고 있는 혹은 경험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거기서 개념을 이제 이끌어내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친숙하고 추론 가능한 자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발견하고 그것을 읽으면서 시작이 되는 거죠. 훨씬 더 재미있고 학생들이 또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업 계획은 진정한 문화 해결과 문제 해결과 진정한 문제 해결과 아이디어 관련 이슈를 놓고 학생과 교사가 수립한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결국 이것이 이제 교과 과정 이 자체가 교과 과정이 될 수가 있고, 사실 우리가 수업을 계획할 때 대부분 일반 학교나 교사들은 본인들이 이제 학생들의 어떤 수준이나 뭐 어떤 발달이나 이런 수준에 적절한 어떤 그 내용들 혹은 뭐 전반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학년에 필요한 어떤 뭐 목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교사가 직접 다 그 계획안을 세우는데 수업 계획을 이런 경우는 사실은 뭐 이런 문제 해결 아이디어 관련 이슈 이런 것들을 학생과 함께 수립한다는 게 좀 더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자체가 이제 교육 과정이 될 수 있고 이런 교육 과정은 쓰기 혹은 인쇄물을 이해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업 계획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전개하는 것인가? 충분한 인쇄물, 또 언어 구조와 의미를 사용하면서 적절히 개인적 혹은 사회적으로 그것을 실질적으로 읽고 쓰는 상황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는 학습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실수하거나 또 모험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것들이 언어 학습 매우 중요한 과정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이게 바로 마지막 전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전개가 했어요. 전개를 하고 나서 그렇다면 수업에서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학생이 개인적인 경험이나 또 교사의 통제를 벗어나서 유연해질 수 있도록 학생의 언어 발달에 대해서 잘 알고 그들의 언어 경쟁력을 포착함으로써 학생의 잠재적인 언어 소양을 확장시켜줍니다. 사실 교사가 굉장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학생을 아주 잘 파악을 하지 않으면 어려워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들의 잠재적인 언어 소양을 확장시켜줄 만큼 그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얼만큼 발달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또 그 어떤 언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 다 잘 포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죠. 마지막 정리및 평가 단계는 이제 표준화된 양적 평가보다는 자연주의적 관점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죠. 이게 표준화된 양적 평가는 이들의 어떤 그런 잠재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양적인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는 평가 방법을 썼을 때는 쉽게 그것이 드러나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자연주의적 관점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고 교사는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응답하게 함으로써 평가 정보들을 수집을 한다. 그때 이제 사실은 평가 뭔가 질문하고 질의응답하고 그러면서 그때마다 학생들의 어떤 그런 그 대답을 통해서 그들을 평가할 수 있는 그것들을 계속 데이터들을 컬렉션하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이야기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행위를 관찰함으로써 또 관찰된 다양한 상황에서 어떤 성과물이나 결과물들을 모음으로써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교사가 많이 부지런하게 이런 자료들을 많이 수집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접근법. 여러분 프로젝트 접근법은 우리가 다문화 교육뿐만 아니라 일반 교육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접근 방법이기도 합니다. 교수학습법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원은 프로젝트 접근법의 기원은 19세기 말에 과학과 실험 수업 또 그리고 농업과 실험 연구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것이 이제 활용되면서부터 이것이 기원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프로젝트라는 용어는 1900년에 컬럼비아 대학에서 공작학습에 처음 이제 사용이 되었고요. 1908년 매사추세츠 농업학교의 가정학습 과제로 홈 프로젝트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부터 프로젝트 용어가 이제 일반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역사예요.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법. 그리고 1919년 헬 패트릭이 프로젝트법이라는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이제 이 방법을 좀 더 체계화시켰고요. 1970년대 들어서 이제 인간 중심 교육이 전개되면서 프로젝트법에 대한 관심이 다시 대두되기 시작을 합니다. 20년간의 연구를 종합 검토한 캐츠와 차드
이제 샤드에 의해서 그 효과를 입증받게 되었고, 이제 이를 계기로 프로젝트 접근법이라는 용어로 새롭게 이제 조직이 되었다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 프로젝트 접근법의 기원이 되죠. 근데 이것이 이제 굉장히 오래 전부터 1900년대니까 1900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아니야. 지금 지금 2020년이죠. 1900, 2000년, 그럼 이제 100년이죠. 2020년, 120년 정도. 역사가 굉장히 긴, 오래 전부터 이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방법, 용어,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자, 개념을 먼저 살펴보면 캐치와 차드가 프로젝트 접근법이라고 한 이유는 왜 그러면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 왜 프로젝트 접근법이라고 했을까? 우선 첫 번째, 프로젝트는 교사나 학교의 선호도 또는 의무, 그 밖에 한계점 등과 같은 교육기관에서 가지는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교육 과정이 다양하게 통합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포했다는 게 첫 번째고, 이유고, 두 번째는 프로젝트 활동은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냐의 내용뿐 아니라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전반적인 과정을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접근법이라고 이야기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두 가지 어떤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프로젝트 접근법이 내포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257페이지입니다. 하나의 체계적인 문제 해결을 표상하지만 조직된 교과에 근거하기보다는 학습자의 요구나 또 흥미에 기초를 둔다는 것이 바로 가장 프로젝트 접근법의 의미, 내포하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다문화 교육을 위해서는 프로젝트 접근법의 활용도가 매우 높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거기 이제 예컨대 예를 들면 학급 학생 중에 여러 국가 배경을 가진 만약 다문화 가정 학생이 있다면 각각의 국가 혹은 인종이 가지는 문화를 각각 모든 면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발표하는 활동이 가능하게 되는 게 바로 이 프로젝트 접근법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접근법은 경쟁적인 분위기보다는 상호 협력적인 분위기를 중시하기 때문에 다문화 교육에 더욱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저희 아이도 유치원에서 무슨 과자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려면 과자를 막 이것저것 막 사달라고 저는 단지 과자를 먹고 싶어서 그런가 괜히 가져가고 싶어서 그런가 유치원에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과자 프로젝트 이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이제 아이들끼리 모둠으로 나눠서 이쪽 파트에서는 과자의 성분을 분석하고 저쪽 파트에서는 과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공정 이런 것들 거기에 대한 것들을 같이 협동해서 그것을 찾아내고 발견하고 이런 수업들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 하는 이제 그걸 마지막 이제 단계에서는 학부모들이 다 참관하고 또 과자와 관련된 거 막 전시해놓고 이런 것들 했었는데 아무튼 이런 게 결국은 협동해야 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문화 교육에서 매우 활용도가 높고 중요한 교수 학습 방법이 되겠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론적인 근거는 이 프로젝트 접근법은 킬패트릭, 또 스티븐스, 캐치와 차드 이런 연구자들의 연구와 이론에 근거를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이 규정한 프로젝트 접근법의 정의는 프로젝트 접근법의 본질적인 요소를 주변적 요소와 구별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257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요소는 첫 번째가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책임이다. 학습자는 학습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학습에 대한 책임. 학습자가 누구죠? 학습에 대한 학습자? 학생이죠. 그러니까 학습자는 학습의 전 과정에서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학습에 대한 책임도 동시에 갖는다. 의사결정권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어야 된다. 누가? 학습자에게, 학생에게. 두 번째, 주제, 제재, 문제, 쟁점 등에 관한 탐구활동과 표현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258페이지 보시면 맥닐은 프로젝트 학습의 제목은 탐구할 문제를 중심으로 진술되어야 되고 주제와 제재의 명사적인 표현 형식은 곤란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여러 학자들은 프로젝트 접근법을 뭐 다양한 주제, 제재, 문제, 쟁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학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뭐 학자들마다 조금 다양하게 그 내용들을 조금 뭐 본인들의 생각이 조금 다르게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어찌됐건 주제와 제재와 문제와 쟁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하겠죠. 그것을 단지 하나의 어떤 명사적 표현이라든가 이렇게 너무나 단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은 또 아니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 다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프로젝트 접근법의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프로젝트 접근법은 만들어가는 과정 중심의 교육 과정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그 특성들은 학습자 주도적이라는 요소와 탐구 및 표현 활동이라는 요소의 성격에 의해서 뒷받침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 접근법은 대개 이제 소집단으로 수행이 돼요. 작은 소그룹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뭐 아주 더 큰 집단에 의해서도 수행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비교적 장기간 그러니까 프로젝트는 뭐 하루 만에 뭐 몇 시간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일주일,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뭐 아니면은 뭐 한 쿼터 뭐 이렇게 좀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장기간 대부분 수행이 되고 상황에 따라 한두 시간 정도의 단기간에도 물론 마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장기간이 수행이 되고, 또한 일반적으로 교과 통합적인 성격을 많이 띠지만 또 한 교과 내에서 특정 단원을 중심으로 수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어떤 그런 과정 중심의 어떤 교육 과정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결국은 본질적인 어떤 그런 그 요소, 여러분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내용들 좀 더 자세하게 써있고요. 결국은 프로젝트 접근법은 만들어가는 과정 중심의 교육과정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는 접근법이다. 과정 중심이다. 과정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의미죠. 자, 그러면 교수 학습 원리. 여러분들 258페이지입니다. 교재에서 제시하는 프로젝트 접근법이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한 원리는 교사의 열의, 능력,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 협력, 심리적, 물리적 교육 환경 개선 이런 것들의 조건이 구비될 때만이 효과적인 학습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여러분들 258페이지, 9페이지에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보면 학습은 내적 동기로부터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이다. 교사가 아닌 학습자의 책임감을 중요시한다. 또 협동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면 학습 단계별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동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기술이 향상된다. 학습자는 다양한 표현 양식을 사용해서 표현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여러 가지 능력을 균형 있게 발달시킬 수 있다. 학습의 목표와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고 학습 방법을 바꾸거나 조정하는 가운데 사고의 유연성이 이루어진다. 체험적 학습은 효과적인 기억, 현상이나 사물에 대한 친근감, 경외감, 또 두뇌와 오감의 연결, 또 학교 교육과 실생활의 관계, 삶에 대한 자체 반성 등 여러 가지 교육적 효과를 가져다 준다. 이러한 어떤 효과적인 학습 결과들이 있다라고 보여주고, 이제 여기 258페이지, 9페이지에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실제적인 어떤 수업의 절차, 이 프로젝트 접근법의 실제는 어떤 것인가? 우선 크게 준비하기, 주제 정하기, 그 다음에 활동 계획하기, 탐구 및 표현하기, 마무리하기, 평가하기 이렇게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죠. 여러분들 표 9-2에 해당하는 그 내용 프로젝트 접근법 절차를 좀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이들 요소들은 하나씩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상호 왕래하면서 진행하는 역동성, 순환성을 지니고 있다. 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절차 중에 한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 책에 260페이지 잠깐 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젝트 지금 접근법의 절차는 표에 나와 있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하나씩 좀 살펴보면 먼저 준비하기. 준비는 어떻게 준비를 하는가. 개별 교사나 팀 티칭을 위한 교사 집단이 프로젝트 접근법 적용을 결정을 먼저 하고 그리고 주제나 주제망 자원 목록을 잠정적으로 결정 또는 작성하는 활동이 바로 이제 준비하기 과정 중에 하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제를 결정을 합니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 주제를 결정을 하고요. 교사 또는 교사 집단이 주제와 관련해서 학생의 선 경험을 끌어내고 또 선 경험을 토대로 교사와 학생이 함께 주제망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활동을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할 소주제를 결정하고 또 학습 활동 팀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질문 리스트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탐구를 표현하기. 이거는 탐구하기는 먼저 문헌조사, 문헌 자료를 활용하고 현장조사, 현장에 직접 가서 현장 활동, 견학 활동, 그 다음에 현장 실험, 직접 가서 실험을 한다든가 자원 인사 면접, 전문가를 면담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탐구하기가 거기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표현하기는 협의하기. 협의하기는 탐구하기와 표현하기 활동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탐구의 계획, 과정, 결과에서 또는 표현하기의 계획, 과정, 결과의 제시 과정에서 같이 이제 일어날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구성원의 개별적인 반성하기 활동이라든가 구성원이 중지를 모으는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협의하기에 속하는 거고 마지막 표현하기는 탐구의 계획, 과정, 결과를 언어, 숫자, 소리, 그림, 입체, 신체 뭐 이런 것들 다양한 어떤 표현 양식을 빌어서 이제 표현하는 게 바로 표현하기에 해당합니다. 마무리 이제 이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때는 전시 및 발표하기, 즉 탐구, 협의, 표현 활동의 결과물을 만들어 교사, 부모, 지역사회 인사에게 발표하거나 전시하거나 극활동을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참석을 해서 이제 쭉 전시한 거를 봤어요. 책, 신문, 잡지, 스크랩 등의 이제 문집을 만든다거나 또 그림을 그린다거나 구성물을 작성한다거나 멀티미디어 자료를 만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그 마무리 프로젝트의 거의 이제 마지막 결말 마무리를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반성하기, 집단 개인 및 집단 반성. 그래서 반성이라는 건 잘못한 걸 반성한다는 의미보다는 본인들이 이제 어떤 점이 조금 아쉬웠다든가 어떤 점은 참 앞으로 더 이렇게 하면 좋겠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후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후에 어떤 그런 것들을 제안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평가하는 것이 이제 크게 형성평가와 총괄평가가 있는데 평가하기는 여러분들 예전에 이제 그 다른 수업에서 이런 어떻게 기록을 하고 하는 것들 좀 배우셨던 기억이 나시죠? 일화식 기록법, 체크리스트 이런 거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 접근법의 어떤 그런 평가하는 방법, 형성평가는 프로젝트 접근법의 제 과정들이 학습의 전체 목표와 요소별 활동 목표의 달성에 적합하도록 전개되는지 여부를 조사, 검토, 통제하는 게 바로 형성평가고 총괄평가는 학습의 성과를 조사해서 프로젝트 학습의 전 과정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거. 그래서 평가 방법, 작품을 분석한다든가 일화 분석, 개인 및 집단 반성, 체크리스트, 사회성 검사, 면접, 가정조사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평가하기까지 끝나면 이제 프로젝트 접근법을 다 마무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접근법은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리학습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리학습 혹은 코너학습 이렇게 표현을 하기는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게 그냥 코너학습을 자리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 수업 과정에서 생기는 소외 집단. 우리가 소외 집단이라고 했을 때는 아까 잠깐 앞에서 얘기했던 특별한 학생들, 특별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소 이제 수업에 예를 들어서 자신이 좀 더 부족하거나 혹은 뭔가 도움이 필요하거나 이런 학생들이 만약에 그런 특별 교육의 대상이라면 여기서의 소외 집단은 하위권 학생만 있는 게 아니라 상위권 학생도 역시 소외 집단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너무 많이 아는 학생들, 너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한마디로 수업에 흥미가 없는, 흥미를 유발시킬 수 없을 만큼 모든 걸 너무나 이미 다 알아버린, 그래서 좀 수업이 재미없고 시시한 그런 학생들도 여기에 속하는 거죠. 소외 집단을 어떻게 존중하며 즐겁고 흥미롭게 학습에 참여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오랫동안 교사의 관심을 끌어왔다. 사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생 1대1 수업이 아니라 학교나 이런 교육, 유치원이나 이런 교육기관은 어쨌든 여러 명 다수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수업의 어떤 수준을 적어도 평균, 약간 평균에서 평균 약간 밑에, 그렇죠? 그 정도의 수준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소외되는 집단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사들은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것인가, 참여를 시킬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 왔죠. 마침내 여러 가지 학습 형태가 학자나 교사에 의해서 제한되었으며 자리학습도 이러한 방법 중에 하나로 일찍이 열린 교육 혹은 학생 중심 교육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열린 교육이라고 하시면 조금 많이 들어보셨고 또 어떤 그런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을 좀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의 코너 학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자리 학습 이렇게 이제 표착화된 수업이기도 합니다. 개념은 자리 학습은 학생의 능력이나 흥미에 따라 하고 싶은 학습 내용을 선택할 수 있게 학습 내용별로 자리를 만들어 활동하게 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가 우리가 일반적인 학교나 뭐 이런 데 교육기관을 가면은 교사가 이렇게 앞에 있고 쭉 교사를 향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뭐 이렇게 있고 그런 형태가 아니죠. 그래서 되게 자리학습은 학생 능력이나 흥미에 따라 하고 싶은 학습 내용을 선택할 수 있게 자리를 배치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죠. 그 자리가 다 다르겠죠. 그 내용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어떤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레벨이 다 다르게 혹은 뭐 거기에 대한 어떤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다르게 배치를 해서 학생이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단순히 물리적으로 교육시설 여러 자리를 배치하는 것이 자리학습의 전부는 아니며 오히려 교육 과정과 교수학습 환경을 학생의 능력과 흥미 또는 필요에 따라 재구성함을 의미한다. 그렇죠. 지금 자리만 그렇게 배치한다고 다 자리 학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당연하죠. 그래서 결국은 학생의 능력, 흥미, 뭐 필요 이런 것들을 다시 재구성해서 각각의 그들의 어떤 니드를 충족시켜주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학생의 언어 능력이나 문화적 배경 등을 고려해서 교육 과정과 환경을 재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다문화 교육에 매우 적정한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론적인 근거 여러분들 266페이지입니다. 자, 효과적인 교육은 교실 환경의 재구성, 풍부한 학습 자료의 제공과 학생들의 선택권에 따른 자율성, 개별성, 통합 교육 과정, 학생 개개인과 교사의 밀접한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합니다. 또 이 자리학습은 학생의 개인차 또한 인정을 하고요. 학생이 교수 학습 과정의 주체로서 자신의 학습 활동을 자유를 선택해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로 자리학습의 특징인 중에 하나죠. 이런 자리학습은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하고 싶은 학습 자리를 선택해서 학습하는 형태고, 이러한 자리학습 과정을 통해서 학습의 자율권, 선택권을 부여할 뿐 아니라 수업 중에도 학생들의 활동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원리, 교수학습 원리는요, 여러분들 263페이지에 두 번째 줄부터 쭉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한번 보면 학생은 개별적인 흥미와 의욕에 따라 자발적으로 학습에 참여함으로써 자의식을 성장시키고 발달시킬 수 있다. 학습 과정에서 학생에게 주어진 선택권은 학습의 즐거움을 제공하며 즐거움을 통해 의미를 파악함으로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게 해준다. 마치 대학교 같은 느낌이죠. 우리가 수강 신청을 할 때 내가 원하는, 내가 필요로 하는
그런 수업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학생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능력에 따라 학습 활동을 할 때 인지적, 사회적, 정의적 발달을 극대화시킨다. 학생은 학습 전체 집단에서보다는 또래의 소집단 속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활동함으로써 자존감을 높이고 또 그 결과 학습 효과도 증진할 수가 있다. 자율적인 자리 선택은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책임감을 길러주는 데 유용하다. 자리학습은 무엇보다 개인차를 고려한 접근법으로서 필수 자리나 선택 자리 등 자리 형태를 다양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 학생은 단순한 생활 경험이나 지식을 다루기보다는 다양한 제재를 경험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높일 수가 있다. 이러한 자리학습에서 교사는 충분히 계획된 활동으로 지도해야 하며 학습 과정을 중시하도록 해야 한다. 이게 바로 교수 학습 원리가 되겠죠. 자리학습에. 여러분들이 보통 이러한 자리학습을 하고 또 추구하고 있는 학교들이 서울 시내에도 몇 개 초등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 거의 물론 이제 사립학교인데 그런 경우 경쟁률이 뭐 대학 입시보다 더 치열한 경쟁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추첨을 통해서 학교에 들어가는데 입학을 하는데 막 거의 합격한 경우는 막 부모들이 막 너무나 좋아서 예 울고불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만큼 사실 이게 학생들에게 매우 어떤 이런 다양한 어떤 뭐 자신감, 자존감 뭐 이런 어떤 뭐 스스로 어떤 뭐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 뭐 이런 것들을 발달시킬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그런 형태의 학습 방법, 교수 학습 방법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이제 그런 학습을 만약에 계속 교육을 받았던 학생들이 그렇지 못한 일반 학교에 진학을 할 경우에는 그 괴리감이 너무 커서 적응하는 데 많이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다 모든 학교에서 다 추구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잘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열린 교육을 하는 학교, 초등학교 때는 충분히 그런 교육을 하기에 적절한 연령이기도 하고 또 어떤 입시라든가 이런 거에 크게 부담이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까지 과정까지는 충분히 한국의 경우는 이런 교육을 추구하는 학교들이 있기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학교를 가는 이 애들이 졸업을 하고 중학교를 갈 경우에는 굉장히 너무나 다른 교수 학습 방법을 이제 추구하는 학교들이 너무 차이가 크다 보니까 학생들이 사실 적응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든가 혹은 그런 수업이라든가 이런 방식들에 불만을 많이 갖게 되고 그래서 부모들이 호불호가 갈리는 경우는 있죠. 이 부분을 좋아하는 그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이후에 자연스럽게 유학을 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많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한국의 어떤 교육 과정들이 조금은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잘 절충해서 이후에 학년이 높아지고 또 이후에 학교가 바뀌는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혼란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좀 많이 절실하게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 학습의 수업 실체를 좀 살펴보도록 하면 유형, 자리 학습의 유형은 어떤 유형이 있는가? 제가 절차를 빼먹었나? 수업의 절차 263페이지. 수업 절차는 자리 학습은 학습 내용이나 목표 그리고 각 교실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이 될 수 있고 또한 이런 자리 학습이라고 해서 1시간 동안 자리 학습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학습, 발표 학습, 개별 토론, 과제 만들기, 수준별 학습 등을 병행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263페이지에 그 내용들이 그 절차도가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전체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자리학습을 하고 나서 전체 학습을 다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전체 학습, 자리학습, 발표, 토론, 다시 그 다음에 개별학습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각각 굉장히 그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형태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거고, 근데 이런 그 유형들은 어떤 유형이 있는가 보면 우선 학습 활동에 따른 그 유형 중에 첫 번째가 필수 학습 자리, 또 선택 학습 자리, 심화 학습 자리, 수준별 학습 자리, 학생 보조 학습 자리, 특수 교실, 특별 교실 심화 학습 자리, 특별 활동 학습 자리 등 이런 것들을 다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교실 형태에 따라서 특별 교실이 있는 경우나 일반 교실에서 자리 학습을 하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적절히 자리 학습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치 방법은 벽에 부착할 수 있는 활동 자리가 있고요. 책상 위로 활용하는 활동 자리가 있고, 천장에 부착하는 모빌 형태의 활동 자리가 있고, 쿠션 등을 이용한 활동 자리, 다양한 설치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리 학습의 전개는 여러분들 264페이지부터 65페이지 참조를 하시면 되는데, 크게 자리 만들기 활동 계획, 그리고 학생의 책임과 정리 정돈, 포트폴리오 평가, 그리고 자리 학습 전개, 유의점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자리 만들기와 활동 계획을 먼저 보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책 264페이지 보시면은 자리 만들기 활동 계획은 학습 자리는 학습 내용이나 각 교실 여건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먼저 교사는 전체 학습이나 집단별 학습을 통해 기본 학습을 하면서 자리 활동에 대한 설명과 안내를 한다. 기본 학습을 마치면 개별 또는 집단별로 심화 학습 자리 활동에 들어간다. 심화 학습은 능력이나 흥미에 따라 학생이 선택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 심화 학습을 마치고도 시간이 남은 경우는 학습 목표, 관련 있는 취미나 놀이, 관찰, 독서 등의 활동으로 준비된 선택 자리 활동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학습량에 따라서는 선택 자리를 두지 않고 심화 학습으로 수업을 마칠 수도 있다. 그리고 활동 자리는 반드시 교실 공간 중심으로 설치해야 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벽면이나 복도, 교실 구석, 혹은 심지어 천장 등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재 한국의 학교 환경 여건상 적절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이제 학생의 책임과 정리 정도는 어느 한 교과의 내용을 여러 수준으로 나누어서 수준별로 집단을 편성한 다음에 그 집단별로 학습 자리를 이용하도록 하고요. 활동 자리에는 활동을 하기 전에 숙지해야 할 지시문이 있고, 즉 활동의 성질이나 해결 방법, 마감일, 제한 인원 이런 것들을 자세히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개별로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를 해야 하고요. 일단 학생은 자신의 학습 자리 활동이 끝나면 학습 자리에 마련된 학생용 일지에 그것을 기록을 하고, 활동 과제 결과를 지정된 장소에 결과물을 놓고요. 결과물은 방과 후 교사가 점검하고 교사의 의견을 거기에 이제 그 피드백을 적어주는 거죠. 개인 서류처를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학생의 책임과 정리 정돈.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평가가 있어요. 자리 활동 학습 결과물을 모아두는 개인용 서류 철에 모든 또는 모범이 되는 학습 결과물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학습 결과물 모음은 교사, 학생 면담이나 또 학부모 면담 등의 근거 자료로 활용을 하고, 또 학습 결과에 대한 평가 자료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자리 학습 전개의 유의점은 학습 이전에 반드시 전체 학습을 통해서 자리 학습 활동 과정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지시를 해야 되겠죠. 하나의 자리로 몰리거나 이동 중 소란스러움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습 내용과 학생 수, 또 교실 여건 등의 적절한 수의 학습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학습 자리 형태는 다양한 것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또 활동 자리의 종류와 과제 종결의 시기 등은 수업의 특성에 맞도록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 학습을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초등학교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제 지금 유아교육 현장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또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충분히 이 자리 학습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했던 친구들이 그런 자기가 유치원이나 또 유아교육기관에서 경험했던 이런 자리 학습의 어떤 그런 것들을 초등학교에 동일한 그런 내용과 그런 어떤 교습 학습 방법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라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더 빨리 적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이것에 대한 어떤 바람직한 어떤 장점이라든가 강점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필요하다, 필요성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이것이 다른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되기는 힘들 수 있겠죠. 아무래도. 하지만 초등학교까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교수 학습 방법, 어떤 것들이 고려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지금 이게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제목이 조금 잘못됐어요. 교수학습 방법이 아니라 교수학습 과정의 고려 사항입니다. 앞서 이제 제시한 다문화 교수학습 방법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지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즉 학생이 누구냐에 따라 또 교육과정에 어떤 내용이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가에 따라 학교 또는 학습 환경이 어떤가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되어야 한다. 사실 이거는 동일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유연하게 적용 가능하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죠. 교사는 그렇다면 어떠한 변이를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266페이지 표 9-3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은 관련 변인들, 학생 변인, 교육과정 변인, 환경 변인 이렇게 크게 나누고요. 영역으로는 학생의 일반적인 요인, 다문화 가정 학생의 적응 수준, 다문화 가정 학생의 어려움, 다문화 가정 학생의 강점 이렇게 학생 변인이 있고 교육과정 변인은 인종, 문화, 계층, 민족, 언어, 종교, 환경 변인은 학교 문화, 사회구조, 주류 문화, 거주지 문화 이렇게 영역을 나눌 수가 있죠. 학생 변인들 중에는 또 하위 변인으로 거기 보시면은 인종, 학생의 일반적인 요인이 뭐예요? 인종, 문화, 계층, 이런 종교 특수성, 장애나 문제성 이런 것들, 성적 지향, 지역, 연령, 학령 몇 학년인지, 그 다음에 발달 단계, 능력, 학업 성취도까지 포함돼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학생의 일반적인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다문화 가정 학생의 적응 수준은 언어의 유창성은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자아 개념은 어느 정도 있는가, 정체성은 어떤가, 교우 관계는 어떤가, 또 교사와의 관계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요. 또 다문화 가정 학생의 어려움, 부모의 국적이 어딘가, 또 가족이 분리되어 있는가, 또 선택의 주체 여부가 누군가 있는가, 혹은 이제 어떤 준비라든가 지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가족의 역동성은 어떠한가, 또 이주 형태, 국제학생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주 학생 형태가 결혼으로 이민해서 온 이주인가, 아니면은 외국인 근로자인가, 혹은 여러 가지 이제 이주 형태가 있겠죠. 그다음에 생활 환경의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었나, 문화적으로 많이 고립되어 있었나, 또 사전에 어떤 경험을 했나, 정체성은 어떤가, 사회 경제적인 지위는 낮은가, 높은가, 중간인가, 가정 내 권력의 변화는 어떤가, 학교와 가정의 문화적인 갈등은 높은가, 많은가, 적은가, 여러 가지. 그래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어려움을 갖고 있는가 또 봐야 되겠죠. 자, 저는 이 어려움보다 강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문화 가정 학생의 강점은 무엇인가? 주도성, 공동체 의식, 문화적인 의식, 적응력, 교육에 대한 존중감, 대가족, 근면성, 시민성. 저기 왜 대가족이 왜 강점인가? 대가족 같은 경우는 학생을 중심으로 가족이 핵가족이거나 너무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셜, 사회적인 어떤 서포트가 이제 많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안 돼 있는, 너무 핵가족이고 혼자 떨어져서 이주해서 온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 오히려 학생이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위험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막 할머니도 오시고 할아버지도 오시고, 예를 들면 이모, 고모, 삼촌, 주변에 대가족 다 이렇게 이주를 많이 해서 미리 많이 정착이 되어 있고, 주변에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지원의 어떤 그런
그 인력이 많이 충분하다면은 사실은 이 학생을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그 대상자들도 있고 또 거기에서 또 이미 또 적응했던 그런 친척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훨씬 더 그런 것들이 이제 강점이 될 수 있어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고려를 해야 할 요인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사실 대부분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그 교수학습 방법을 이제 교실 수업에 적용하고자 할 때 교사들이 이제 이러한 요인들, 변인들, 영역들 이런 요인들을 이제 고려를 하고 있죠. 고려를 해야 되고 또 뭐 하고 있었어요. 다문화 교육을 위한 이런 교수학습을 하고자 할 때 이런 그 변인들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고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여기에 적절하게 학생들에게 교수학습을 지원해 준다면 사실은 이들이 얼마든지 이 이민사회 혹은 뭐 이주한 타문화의 어떤 그런 주류 사회에 충분히 잘 적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최적화하는 것들이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 이제 교사나 혹은 뭐 교사뿐만 아니라 뭐 행정을 하는 뭐 행정의 어떤 행정가들이나 혹은 뭐 더 나아가서는 뭐 사회 어떤 뭐 지역 사회의 어떤 더 나아가서는 또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들을 위한 도움들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또 하기 위해서 가장 또 많이 노력을 해야 될 대상은 또 교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교수 학습 방법들을 그냥 단지 적용하려는 어떤 그런 뭐 방법과 이런 것들을 그냥 기술을 적용한다는 어떤 의미도 중요하지만 또 근본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충분히 그들을 이해하는 것이 또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내용은 굉장히 뭐 많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학교나 어떤 그런 교육 현장에서 이것들이 적용이 되고 있는가를 한번 잠시 쉬고 여러분들 그 보내드렸던 연구 자료들을 가지고 한번 몇 가지 내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올려드린 자료 중에서 먼저 문화가문교습법과 관련된 연구가 있을 거예요. 이 연구는 박희정, 박재영의 문화가문교습법을 활용한 한국사 수업 사례 연구 다들 찾아보실 수 있죠. 그래서 그 연구 사례 연구인데 그 연구 중에 이제 이론적 배경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거는 미국 흑인 학생이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흑인 학생들이 어떤 낮은 학업 성취도를 이제 향상시키는 교수법이 처음에 시작된 것이 이제 기원이 바로 문화가문교습법의 기원들이었던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실제로 사례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흑인 학생이 좋아하는 랩을 활용해서 문학 수업을 시도한 결과 학생들의 시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졌다라는 연구들이 사례 연구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랩을 가지고 이제 문학 수업을 했는데 이제 아울러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모국어를 활용해서 말하기와 쓰기를 또 모국어를 활용해서 했더니 그들이 편안하게 받아들여주고 지적인 능력이 향상되었다라는 어떤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 외에도 학생들의 가족들을 수업 시간에 참여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연구자가 이제 그걸 이제 방법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하와이 원주민 아동을 위해서 하와이의 발표 놀이인 이야기하기 하와이 원주민 아동을 위해 하와이의 발표 놀이인 이야기하기라는 언어적 장르를 전략적으로 사용해서 수업에 적용을 했더니 학생들의 읽기 성취도가 뚜렷하게 향상되었음을 밝혔다. 그렇죠? 또한 흑인 학생을 대상으로 문학 수업에 흑인들의 언어 행위인 서로 악담하기 시합 방식을 사용할 경우 학업 성취도가 향상되었음을 발견했다.
서로 악담하기 시합은 대화 참가자들이 서로 놀리고 모욕하는 흑인 영어의 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밌죠.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이제 이런 그 학생의 언어, 문화적인 특징을 활용해서 가르치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좀 더 다양한 거. 그래서 여기 교과서와 학생의 불평등한 체제를 비판하고 지역 신문 편집자에게 학생들이 직접 편지를 작성해서 공동체 현실을 알려주고 또 교사 또한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 문제에 대한 글이나 신문 자료들을 수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 소개가 되고 있어요. 결국은 이제 이런 뭐 다양한 이제 그런 학업의 차이가 이제 그 차이가 나는 그런 학생들의 그런 학업의 어떤 그런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처음 시작이었고,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연구 활동 내용 쭉 여러분 보시면은 뭐 한국사 수업을 위주로 하는 거고요. 주로 이제 베트남, 중국, 필리핀 학생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그 연구예요. 우리나라 한국에 지금 있는. 그래서 연구를 했을 때 연구 결과 들의 개별적인 이런 것들 다 탐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국어와 모국 문화를 활용했어요. 그래서 모국이라는 거는 이제 그들이 만약에 중국에서 왔으면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수업에서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뭐 그냥 하나 예를 보면 한국에서 배운 한국 역사는 성적을 올리기 위해 배운 역사여서 재미가 없었어요. 지금은 수업 중에 듣는 역사 이야기가 재미가 있어서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국사 용어를 중국어로 표기해 주니까 의미가 빨리 파악돼요. 예전에는 한국 역사에서 제가 기억나는 것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것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한국 역사를 배우면서 역사적인 사건이나 인물을 볼 때 여러 측면에서 보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의자왕을 나쁜 왕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분도 좋은 왕일 수도 있는데 실패자이기 때문에 역사에서 부정적으로 배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역사는 승리자 중심의 기록이니까요. 라고 인터뷰 중에 내용이죠. 여기 보면은 한국사 수업 시간에 문답법을 활용한 퀴즈 게임이라든가 현장 답사 등 다양한 교수법을 동원해서 한국사를 배운 것이 어려운 한국사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 연구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문화 가문 교수법을 통해서 학생의 성향과 수준에 따른 목표 의식이 높아지고 부여됐고, 지금 이 경주를 모국의 친구들에게 이거를 이제 경주를 탐방을 하고 현장을 답사하고 거기에 대한 감상문을 쓰고 또 그거에 대해서 모국에 있는 예를 들어서 중국인 것 같아요. 한자를 썼으니까 중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이제 편지를 쓰게 하는 소개를 하는 직접 자신의 생각을 또 자기 나라 말로 쓰게 하는 뭐 이런 수업에서 이런 방법들 교사에 대한 열정 보여주기 이런 연구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총체적 언어 접근법에는 문화 텍스트, 춘향전 읽기 교육. 그래서 이거에서도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자, 계획, 도입, 전개 이렇게 해서 춘향전 읽기 수업, 총체적 언어 접근법 수업 모형이 있어요. 그래서 계획, 학습 목표 설정하고 교수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또 동기를 유발시키고 매체를 활용해서 배경 지식을 설명하고 또 춘향전에 대한 뭐 소설 구성 요소를 파악하고 텍스트 발전 구조 파악, 그 다음에 맥락적인 이외에 작품 내 외적인 상호 관계 이런 것들 전개하고 정리, 줄거리도 요약하고 매체를 이용해서 내용 확인하고 정리, 활동과 평가, 과제 제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춘향전을 총체적인 언어 접근법에 의한 생략적인 읽기 지도에 대한 부분 읽기를 지도하고 그 내용도 소개가 되어 있어요. 잠깐 각
대학마다 한국어 통합교재, 문학, 서사, 텍스트, 수록 현황에 대한 것도 여기 다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 어떤 식으로 전개하고 있는가도 보시고요. 이 연구 예, 그렇고요. 지금 제가 다른 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프로젝트 접근법을 활용한 다문화 교육 활동이 유아의 인종 편견 감소에 미치는 영향. 이 연구도 되게 잘 되어 있는 연구고, 이거는 이제 유치원 교사가 연구를 한 연구고요. 이런 프로젝트 접근법을 활용한 다문화 교육 활동이 유아의 놀이 상대에 대한 편견 감소, 외모에 대한 편견 감소, 능력에 대한 편견 감소, 계층에 대한 편견 감소, 또 유아의 도움을 준 친구에 대한 편견 감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또 유아들의 인종 및 타문화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변화를 보였는가에 대한 연구고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 보면 면접 지시문, 유아 마주하기, 친숙하기를 위한 질문하기, 상황 설명하기, 면접 카드 보여주기. 이게 이제 유아 면접 지시문이에요. 면접 지시를 어떻게 하는가. 자, 여기에 여러 아이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걸 잘 듣고 누구가 생각하는 이 아이의 사진을 선택해 주세요. 자, 누구야? 이 카드의 사람들 잘 보세요. 선생님의 질문에 생각나는 아이를 선택해 보세요. 왜 그 아이를 선택했어요? 하여튼 그거에 대한 질문들. 자, 프로젝트, 여기 나와요. 실험 집단의 프로젝트 활동이 쭉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요걸 한번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1단계에서 활동 내용은 유아들의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교사의 주제 조직망 만들기, 주제 조직망을 만들기, 그리고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 회의, 조직망 만들기, 초기 단계 활동들, 그 다음에 프로젝트 진행, 현장 견학을 가고요. 견학에 대해서 사전 토의하고, 현장 견학하고, 견학 후에 활동하고, 파키스탄에 대해서 알아보고, 2단계에서는 이제 태극기와 파키스탄 국기가 다르고, 유명 건축물, 언어, 파키스탄 언어로 인사하는 거, 그 다음에 말하는 거, 옷, 파키스탄이 옷, 탐색 활동 이런 것도 있고요. 마지막 프로젝트 종결 3단계에서 파키스탄으로 여행하기인데, 이건 역할놀이예요. 직접 여행은 아니고, 여행하기, 역할놀이 하고, 동극 활동 하고, 초대장도 만들고, 무대도 만들고, 동극하고, 우리나라 파키스탄 같은 점, 다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프로젝트 1, 2, 3단계로 해서 실험해본 집단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대부분의 연구는 결과가 편견이 변화가 있다라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친구에 대한 거, 편견. 이게 지금 여기 하나 예를 들어보면 아이가 옆에 책은 왜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예배를 볼 때 보라고 둔 것이에요. 앞에 계단은 왜 있어요? 여러 어린이들 목사님 알죠? 목사님이 가운데에서 말씀하시죠? 이슬람교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분이 그 계단 위에 올라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바닥에 줄은 왜 그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예배를 볼 때 줄을 맞춰 서라고 그려놓은 거예요. 이건 지금 이슬람 사원에 가서, 그러니까 파키스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슬람 사원에 대한 그걸 자료를 가지고 직접 이제 보여주면서 직접 현장 학습을 갔다 왔네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 자, 이런 내용들 파키스탄 지금 보니까 여기 태극기하고 파키스탄 국기 이제 이렇게 같이 그려보고 비교해보고, 또 아이들이 이제 파키스탄의 옷 의상도 입어보고, 집도 이제 파키스탄 사원 같은 거, 이슬람 사원도 한번 만들어 보기도 하고, 건축 양식, 자, 이런 것들, 프로젝트 적극 한번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요거 음악 교육에서의 문화 가문 교수 방안. 제가 좀 또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음악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하는 것인가. 그래서 쭉 내려가 보면 먼저 학생의 문화적 특성을 수업에 반영하는 교수법적인 접근이 문화 가문 교수 방법으로 이제 방법에 대한 부분. 그래서 먼저 학생에 대해서 알기. 학생에 대해서 이제 먼저 알아보기 전략이에요. 그래서 뭐 학생으로 하여금 관심, 취미, 좋아하는 음악 뭐 이런 것들 이제 설문을 실시하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지지적이고 존중적인 음악 교실 환경을 그 다음에 조성을 해주는 거죠. 주로 이제 문화 가문 교수의 주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학생들의 다름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수용하고 각각의 특성을 긍정적인 발전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목적 중에 하나로 보고, 자, 지지적인 존중적인 음악 교실 환경 조성 전략. 교실에 게시되어 있는 시각적 자료들의 문화적 편향성, 특정 문화권, 학생의 능력적인 특별함에 대한 편견이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핀다. 그리고 뭐 자신의 음악 수업을 녹화해서 특정 학생 또는 학생군에 관심이 집중되거나 소홀하지는 않는지, 발문이나 활동에서 문화적인 편향성이 발견되지 않는지를 분석하고 성찰한다. 이거는 이제 교사가 스스로 자신의 수업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본인이 본인의 수업을 직접 녹화해서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직접 보면서 관찰하면서 분석하는 가장 효과가 있죠. 또 문화 매개적인 교수학습 적용. 그래서 교사 스스로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 종족 음악 등 문화적으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 스스로가 친숙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학교 음악 문화의 재구성 전략, 학교의 게시물, 안내문, 사물함 장식 뭐 이런 것 등의 문화 수용적이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방법을 학생, 동료, 교사, 관리자 함께 모색한다. 학교의 환경을 문화적으로 리모델링할 경우 예술 영역의 동료 교사나 지역의 예술가들과 공동 작업을 해서 학교의 교육적 지향점을 공유하며 또 공유하고 선포하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그래서 이제 이런 결론 첫 번째, 빠르게 다변화되고 있는 현 사회에서 사회 내에 존재하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기준은 기존 인종과 종족 중심에서 경제계층, 연령, 젠더, 종교, 영성, 가치와 세계관 등으로까지 다각화되고 있다. 두 번째, 다문화 교육의 관점 역시 문화 다원성에 대한 온전한 보전이나 완전한 문화 동화보다는 문화적 개체로서 개개의 구성원이 지닌 특성을 잠재적 가능성을 존중하고 발전시켜 학교 문화, 국가 문화, 세계 문화에서 적절하게 기능할 수 있는 교육 기회와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결론에 논의되는 부분이에요. 논의. 이 연구에서는 결과를 제시를 이렇게 했네요. 연구마다 적용 방안, 전략 분류, 뭐 적용 방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를 따로 제시를 안 하고 그냥 결론으로 제시를 했어요. 이 연구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보니까 논의를 그냥 결과와 논의를 같이 썼네요. 지금 보니까 결론이라고 해서 원래 대부분 결과가 있고 논의가 따로 있는데 여기서 그냥 결론으로 마무리를 했네요. 연구의 결론. 그래서 음악 발생 동기의 본질이나 음악의 사회적 기능을 살펴볼 때 음악이 지니는 문화적 역동성은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음악 교수 학습 과정에서도 음악을 문화적 상호작용으로 인식하고 접근하는 교육적 태도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이 내용은 여러분들 한번 참고 좀 보세요. 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재구성 전략을 했고 또 어떻게 교수학습 적용 방안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또 지지적이고 존중적인 뭐 어떤 환경 조성을 어떤 전략을 세웠는지, 학생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전략을 세웠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지금 우리가 배웠던 문화 가문 교수 적용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직접 연구들을 좀 토대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지금 여러분들 다 드린 내용은 다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공부한 내용들 한번 연구들도 좀 찾아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직접 또 여러분들 지금 현장에서 일하시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 있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오늘 배운 4가지 교수 방법들 중에서 교수학습 방법 중에서 어떤 것들을 적용할 때 가장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간단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강의예요. 다음 주는 그래서 이제 좀 더 마무리할 수 있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 지금 이제 뭐 과제들 약간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별로 촉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그 시간에 맞춰서 기한 내에 다 제출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